전세 매물이 희소하다 보니까 사실 강제로 전세 대출로 누른다고 해서 이거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눌러지지도 않고요. 결국에는 또 월세 가격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월세 올라가게 되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긴급 진단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억 원이 오르는 신고가를 찍는 단지가 속출하면서 구치 공급 대책 나왔는데 도대체 왜 이러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국토부 장관 김윤덕 장관이 가장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게 대책 내놨는데 막 집값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팍 올라가니까. 이게 6.27 대책 생각해 보게 되면 6.27 대책 발표되기 전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서울 기준으로 0.43%였거든요.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22% 정도 굉장히 높게 오르다가 6.27 대책 발표되고 상승률이 뚝뚝 떨어져서 0.08%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정책 효과가 있었다. 내부 회식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9월 들어서 이게 슬금슬금 움직이더니 97 대책 발표되고 0.09%, 0.12% 지금 2주 연속 반등 상승률이 확대가 됐고요. 이게 서울 평균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서울 평균이잖아요. 네네.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가장 큰 형님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여기가 그렇죠. 주도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강남 3구, 용산구가 주도하지는 않고요. 강남 3구, 용산구도 뭐 조금 상승률이 반등하긴 했는데 0.1%대 머물러 있는데 이번 상승의 주역은 6월과 똑같습니다. 6월에도 성동구, 마포구가 집값 상승을 주도했거든요. 네. 규제 지역이 아닌 곳들에 지방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집값 상승을 주도했는데 이번에도 성동구가 다시 또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요. 마포구, 광진구, 동작구, 강동구,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이런 핵심 지역들이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억 오르는 단지도 있다. 네. 근데 현장 가보신 거예요? 아니 그냥 뭐 통계만 보고 우리가 설레발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현장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고덕동에 갔다 왔거든요. 고덕 그라시움이라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뭐 신고가가 나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전용 84가 22억, 23억대 정도. 작년에는 뭐 19억, 18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 25억 4천만 원 최고가 거래가 고덕동이요? 됐었고요. 고덕 그라시움 신축 아파트긴 합니다. 2019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그럼 25억 4천에 로얄동 로얄층을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매물은 26억 이상을 지금 집주인들은 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이 이 정도 거래가 됩니다. 나머지 지역들 지금 상도동도 그렇고요. 고덕의 이런 랜드마크 신축 아파트가 아닌 곳들도 가격 상승폭이 9월 들어서 지금 5천만 원 1억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좀 궁금했어요. 저는 도대체 고덕동에 25억이 지금 제 생각에는 와 이게 어떻게 1년 만에 5억 이상 또는 10억 가까이 올라갈 수가 있나 의안이 벙벙해서 도대체 어떤 분들이 사느냐. 대출 규제도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왜 사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제 하급지라고 한다면 이제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갈아타기 하는 분들? 그렇죠. 네. 하남시라든지 뭐 분당 또 다른 지역들에서 내 집을 팔고 또 부모님한테 어떤 증여를 받든지 돈 있는 분들이 강동구 아파트, 강남 3구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지금 규제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에 토지 거래가까지 있다 보니까 실제 입주도 해야 되고요.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강동구 아파트를 사고 이번에 눈여겨봐야 될 게 저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상급지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강남 3구, 용산구에서 고덕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꽤 많아요.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를 팔고 대출 좀 갚고 고덕 아파트, 신축 아파트 역세권의 인프라가 좋잖아요. 사고 남는 돈으로 자식한테 증여도 좀 하고 내 노후 자금으로 편하게 쓰고 네. 한마디로 돈 있는 사람들이 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규제의 정책이 대출 규제, 금융 정책이잖아요. 우리 세금 규제는 나중에 할래. 우리 대출 규제로 잡을래라고 했는데 돈 있는 사람이 50억 아파트 팔아가지고 25억 아파트를 사겠다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가 약발이 먹힐 리가 없죠. 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한강 벨트들 아파트를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약간 고급 단지, 하이엔드, 하이라이징. 우리 마영청의 하이엔드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키웠잖아요. 네네. 지금 고덕동도 그런 비슷한 분위기 아니에요? 일단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러면 25억이라고 했죠. 전세가 한 9억 8천 정도 하거든요. 현금이 15억을 전세 끼고 사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나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완전 신축이 아니라 준신축 단지들. 고덕에 있는 다른 준신축 아파트들 많이 있거든요. 힐스테이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준신축 아파트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이게 상승세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6월만 하더라도 랜드마크 아파트 위주로 마포에서도 뭐 마레프라든지 이런 랜드마크 아파트 위주로 움직였는데 최근의 양상은 랜드마크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준신축 아파트들 그 옆에 단지들까지도 지금 거래가 들썩이고 있고 호가가 올라
올라가고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원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97 공급 대책이 발표돼서 좀 안정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들 당황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을 한 그렇죠. 반면에 지금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마포, 성동 같은 경우는 그 구역 지정 이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했죠. 하겠네요 이제. 임박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제 서울시에서 도계위 할 때 할 줄 알았거든요. 많은 기자들이 이번에는 지정할 것 같아. 9월 들어서 집값이 들썩여 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도계위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네. 일단 강남 3구, 용산구는 우리가 다 예상을 했죠. 기억나시나요? 2월에 토지거래가 구역 풀고 아유. 집값 막 올라가서 난리가 나고 네. 3월 24일이었나요? 다시 지정하고 야 우리 6개월 후만 할게 라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됐어요. 시간이 참 빨라요. 9월 30일이 이제 시점인데 안 풀어졌습니다. 우리 예상을 했죠. 안 풀어줄 줄 알았습니다.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 이 분위기에서 지금 강남 3구, 용산구 풀게 되면 어떻게 난리가 날 거잖아요. 지금 불이 붙었는데 휘발유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연장될 줄 알았습니다. 내년 2026년 말까지. 근데 사실 2026년 말 이 대도 못 풀어줄 겁니다.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이제 토지거래가 구역은 이제 못 푸는 규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성동구, 마포구, 이제 형님 나머지 뭐 동작, 뭐 강동도 있고 광진구도 있고 있는데 왜 얘들은 지정하지 않았을까? 왜 서울시가 왜 지정 안 했지? 잘 지정하다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토지거래가 구역이 굉장히 강한 상극 규제예요. 그러니까 하극 규제가 뭐가 있냐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예. 투기 지역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국토부가 지정을 합니다. 하극 규제가 적용되지도 않았는데 상극 규제를 먼저 적용하기에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 그리고 왠지 서울시가 부동산과의 전쟁에 전면에 나서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야 국토부가 좀 먼저 좀 해볼래? 니들이 하면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볼게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은 국토부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나오고 추가 규제 카드 나오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마포, 성동, 뭐 강동, 동작, 광진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왜 분당도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 규제 이거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지역에서? 지금 분위기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규제 지역만 지정한다고 효과가 있을까?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상승률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는 있는데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규제 덩어리잖아요. 모든 규제가 다 적용되고 있는데 눈도 깜짝하지 않고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신고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도 생각을 하죠.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규제 지역 지정돼서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번에 그냥 삭을 잘라야겠다. 초강력 대책 한 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미 6.27 대책 때 대출 규제 나왔는데 대출 규제 시즌2 제가 볼 때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도 적용하고 근데 이제 전세 대출 그렇게 옥죄 버리면 이제 문제는 이게 가계 부채나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빠른 월세와 역전세로 이어지면 결국 저소득층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죠. 집이야 안 사도 되잖아요. 선택의 문제 있잖아요. 꼭 집을 뭐 필수로 사야 되나? 근데 전세 월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지가 없습니다. 전세 대출의 규제의 명분은 굉장히 좋죠. 가계부채도 관리하고 집값도 안정시키고 전세 대출 또 억제하면서 전세 가격 상승도 또 눌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의 효과가 있는데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강제로 전세 대출을 못 받게 된다면 받아야 되는 분들이 주거 안정 한마디로 주거 사다리가 더 내려가야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전세 시장이 안정이 되느냐? 최근에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놀라는 게 두 가지가 놀랍니다. 9월 들어서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에 놀라고 두 번째는 전세 매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세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실제로 통계는 전세 가격이 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매매 가격, 집값이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전세집을 구하려는 분들은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왜 전세 매물이 없냐면 일단 입주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2+2 계약갱신 청구가 도입이 되면서 예전에는 2년 살고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순환이 됐는데 요즘은 4년 눌러 앉아버리게 되고 매물이 없다 보니까 4년 살고 나서 전세금을 올려주고 6년, 8년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잖아요. 야, 집주인이 실제 입주해 라고 하다 보니까 인기 있는 교육 환경이 좋은 곳들 집주인들이 전세로 내놓지 않고 실제로 들어갑니다.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이 전세 매물이 희소하다 보니까 사실 강제로 전세 대출로 누른다고 해서 이거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눌러지지도 않고요. 결국에는 또 월세 가격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월세 올라가게 되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겠죠. 저는 지난 97 대책 가장 아쉬운 게 포커싱을 서울에 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 수도권에 건드렸다는 거죠. 서울은 빼고 결국 가장 살고 싶어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집값 상승의 진원지는 서울이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를 건드리지 않고 약간 변죽만 올린 게 아닌가. 건드리긴 했죠.
97 대책 내용이 이제 49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보도 자료가 굉장히 두터운데 그 안에 보면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헤드라인이 수도권 135만 호 착공에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서울도 포함이 되지만 경기, 인천이 그렇죠. 대부분일 거야. 특히 LH가 직접 시행해서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들 지역들은 확률이 높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높지만 이들 지역은 경기, 인천이 지금 문제인가? 서울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강남 집값을 잡아야 서울 집값이 잡히고 서울 집값이 잡혀야 수도권이 잡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고 많은 분들이 서울에는 과연 공급 물량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유유부지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으나 이거는 착공이 들어가도 입주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죠. 또 착공이 들어간다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뭐 신도시 같은 경우야 진행이 되겠으나 서울 도심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렇죠. 퀘스천 마크 될까? 그리고 저는 제일 아쉬웠던 게 우리 서리풀지구 서초구에 그린벨트 풀어서 2만 세대 하겠다는 거 작년 12월에 발표했고 지금 또 진행 중인데 차라리 서리풀지구를 2만 세대를 말이라도 반값 아파트로 공급할래. 토지 임대부 있잖아. 토지는 LH가 가지고 땅만 분양을 하게 되면 반값이 되거든요. 무늬만 반값이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이게 뭐지? 뭐 뉴스라도 한번 더 상세히 읽어볼 텐데 그냥 135만 원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 갖는 불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공급 대책은 뭐 노태우 정부 때부터 1988년 때부터 계속 나왔지만 계속 나왔죠. 목표를 채운 건 사실 노태우 정부 때밖에 없어요. 저도 나머지는 그렇게 다 숫자 맞습니다. 노름이었지. 네. 그냥 공수표로 끝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기억하면 뭐 김대중 정부 때도 공공주택 뭐 100만 호 건설 계획도 또 나왔고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 때는 200만 호, 윤석열 정부 때는 270만 호. 계속 숫자에 집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숫자가 중요하죠. 목표 달성하고 숫자 달성하고 우리가 국민들은 이 숫자에 약하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산수, 수학 문제만 보게 되면 왠지 얼어붙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쳐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풀지도 않고 넘겨버리거든요. 우리가 숫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국민들이 공감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난 97 대책에서 투기 수요하고 초과 수요를 잡겠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고 결국은 이제 세금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제 세금 규제로. 카드밖에 네. 없죠. 규제는 이제 금융 대출 규제가 있고요. 이제 허가제, 뭐 토지거래가 구역, 조정 대상 지역 같은 허가제가 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가 세금 규제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세금 규제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이제 공을 넘기긴 했습니다만 지금 대출 규제가 사실 약발이 많이 떨어졌고 전세 대출 규제한다고 해서 과연 불이 붙은 이 한강벨트의 고가 아파트 시장 한마디로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시장에 내가 돈이 있는데 전세 가격이 안 올라도 되고 전세를 맞추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개씩 몇 개라는 게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 대출만으로 안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세금 규제를 하게 되는데 세금 규제도 정부는 고민이 굉장히 많죠. 근데 세금이라고 하면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어느 걸 먼저 건드릴 거예요? 저는 보유세 건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매년 내야 되는 보유세, 종합부동산세하고 세무조사가 있는데 이번 97 대책에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의 카드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종부세를 올리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는 종부세를 올리게 되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서울의 고가 아파트 거의 한강벨트 지역들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이 세금을 올리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표가 진짜로 한 만 표도 아쉬운데 이게 자칫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안정이 되느냐. 문재인 정부 때도 보유세 많이 올렸는데 우리 집값이 안 잡혔잖아요. 안 잡힌 이유는 거래세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출구를 만들어줘야 돼. 양도세를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고요.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중과세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중과세를 내려주면 세금 양도세를 내려주면 매물이 나오는데 매물이 나오면 집값이 안정되거든요. 이건 또 부자 감세. 앞서서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자산을 가진 분들의 조세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 양도세를 내려주게 되면 집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야, 너 왜 일 안 해? 쟤들이 불로소득을 얻었잖아.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왜 깎아주는 거야? 라는 반발이 일어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야, 우리 세금 좀 안 건드리고 싶어 라고 하는데 그렇겠죠. 본의 아니게 지금 덩이 계속 떠밀려가지고 계란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청약시장, 청약제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선분양이니까 네. 청약시장이 하나의 그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청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일주일 만에 1억이 오르고 왜 이러지? 생각해보면 그 마음 속에는 세 단어입니다. 불안감. 이 불안감 때문에 굳이 지금 사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막 움직이는데 청약 시장에 대한 희망이 커지게 되면 아 괜찮네? 믿고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네? 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되면 무주택자들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청약 물량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3기 신도시 물량 정부 계획대로 하면 2030년까지 37만 호 정도의 착공 물량이 나오게 되고 결국 청약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희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어필이 좀 부족하지 않나. 만들고도 정부가 지금 홍보를 제대로 못한다는 느낌은 들고 있고요. 또 하나의 청약 제도의 문제가 이번에도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잠실 르엘 아파트는 청약 가점 최저 점수가 70점이고 네. 부정 청약자들도 이번에 전수조사했는데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왜 나오냐면 자 74점 자녀 3명인 분들 고득점자도 부모님 2명을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84점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가 이번에 적발이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저는 청약 가점자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약 가점자 같은 경우는 무주택 기간에 통장 가입 기간 만점을 채워도 결국에는 부양가족으로 결정이 나는데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낳아야지 갑자기 청약 때문에 한 명을 더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부모님을 등재시켜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은 결혼도 하기 어렵고 결혼하더라도 자녀 한 명 정도 출산하는데 네. 절대적인 불공정이고 아시다시피 한국 부동산에서 청약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책 한 권이 나왔거든요. 청년들한테 제가 물어보게 되면 어렵다, 복잡하다, 난 몰라서 못하겠어라는 분들이 많아서 좀 쉽게 누가 보더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청약 제도도 좀 개편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 이 뉴스를 보면 가장 머리 아픈 사람이 국토부 장관 외에 한국은행 총재일 것 같아요. 미국이 이미 금리를 내려서 우리도 10월 금통에서 아마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지금 일단 거시적인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모든 요인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집값을 보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게 가능할까? 지금 또 그 M2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4,200조 풀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마도 그 두 분이 아마 제일 머리가 아플 것 같고요. 흰머리가 제일 빨리 늘어날 것 같은데 국토부 장관하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인데 자 미국이 10월 금통위 때 내렸습니다. 25bp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올해 2번 내년에 한 번 더 내리겠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요. 경기를 좀 살려야 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10월 금통위 때 내려야 됩니다. 미국도 내렸는데 네. 우리 경제도 안 좋은데 당연히 내려야 되는데 지금 서울 집값이 떡하니 지금 갑자기 발목을 탁 잡아버립니다. 그렇죠. 네. 어떡하지? 만약에 지금 기준금리를 10월에 내린다? 그 지금 또 워낙 또 코스피가 지금 네. 연일 막 최고치 경신하고 불장이잖아요.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금리 내리면 분명히 또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쏠릴 거고 그럼요. 그 자금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자산시장으로 갈 텐데 가죠. 부동산으로 가는. 심리적으로도 그렇죠. 야 금리 네. 내리네? 야 이번이 끝이 아니래. 앞으로도 더 내릴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이 있게 되면 투자 심리를 더 자극을 합니다. 아마 한국은행 총재도 이걸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정부는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추석 전이든 강한 규제가 나와서 서울 집값을 안정시켜줘야 야 우리 안정시켜서 금리 빨리 좀 내려줘 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 집값이 안정이 안 되면 한국은행은 야 나는 내리고 싶은데 서울 집값 한번 봐. 니들이 집값 못 잡으니까 내가 못 내리잖아 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호흡이 중요하고요. 결국 서울 집값이 안정이 돼야 되고 지금 상태로 이어지게 되면 10월 금통위 때 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리기는 쉽지 않겠다. 11월로 공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기승전 집값이네요. 뭐 금리도 집값이고 환율도 집값이고 주식도 집값이고 친구 만나도 집값이고 모든 게 다 집값입니다. 큰일 그렇습니다. 났습니다. 예. 네. 큰일이 좀 잠잠해지기를 바라면서 예, 다음번 또 세 번째 대책 네. 곧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예, 그때 다시 한번 모시고 시장 진단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